어,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의 10대 생존자였던 학생이죠,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홀로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비롯한 유류품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친구가 이태원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하고 셋이서 이제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하고 친구하고는 사망하고 혼자서 그 생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진짜 겪는 큰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문학적으로 예쁜 표현 같지만,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 질문이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살았을까? 그 같이 있었는데 한 공간에서 한 날 한 시에 같이 있었는데 나는 왜 살았을까라는 이 질문이 떠나질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옆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서울시도 행정안전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한 공간에 모여서 그동안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 나누는 과정에서 치유되고 맞아. 다시 새로운 자기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두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월호 때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 또 뭐 세월호 의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도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이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대상자는 학생입니다. 10대. 예. 우리가 여러분들 10대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이것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2차 가해의 목소리랄까, 그런 논란들이 더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일단 봐요. 그렇죠. 권성동 같은 인간들이 계속 진짜 막말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고등학생 친구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이 저 힘들어요라는 말을 못 합니다. 맞아. 지금 유가족들도 눈치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가족 당사자가 아닌 그 당시에 있었던 생존자나 그 나머지 기타 피해자들은 나도 힘들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생존자는 너는 운 좋은 놈이지 네가 무슨 이야기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따 그 이야기 좀 나옵니다만,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나 권성동 같은 사람들, 김성애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하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나라 지키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건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하는 목소리만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데다가 친한 친구 2명이 현장에서 죽었을 때 느끼는 본인의 10대 때 감수성이라 그러면, 그렇죠. 이건 분명히 예상이 됐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국정수사도 쌩까려고 하고 있고, 국정수사 안 해, 진상규명 안 해, 책임자 안 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다 2차 가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무릎 꿇고 계속 빌어도 부족한 판에 그 또래들은 막말하고 2차 가해하고 책임 소재는 안 가리고 자기 측근 지키고,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자, 그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은 2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급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예. 병원의 기능 중에 아주 일부의 기능이 장례식장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보도가 이거야. 참사가 나서 그 이태원 근처에 가장 큰 병원은 다 아시다시피 순천향 병원이죠. 그 순천향 병원에 응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천향 병원의 응급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건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예. 순천향 병원에서 이건이 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뚫고 해가지고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순천향 병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환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환자를 안 보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신 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향 병원이 좀 작아요. 많이 작은데 그 뭐 이건희 회장도 살렸지만 저도 순천향 응급실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정말 작아서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없지만 물론 장례식도 작고요. 여러분이 한남동에 이태원 가봤지만 순천향 병원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거의 진짜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진이 60명 정도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망자만 오니까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10명 내외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순천향대병원 그 자체적으로 인원을 수급해가지고 6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급 환자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망한 상태로만 계속 도착을 하니까 계속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보내달라고. 근데도 계속 그 현장에서는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원칙이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 원칙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먼저 보낸다. 그럼 아마 이태원에서 가까운 좀 그래도 좀 큰 병원, 개인 병원 아닌 큰 병원 응급실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순천향 병원이 있고요. 저 한강 너머로 바로 내려오면 중대병원 쪽이 있을 거고 다른 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성해병원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뭐 주위에 이제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순천향 병원에 돌아가신 분들만 보내면은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참사에 살아남은 피해 생존자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원칙대로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유가족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 자식이 1시간도 맥이 잡히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순천향으로 보내서 응급으로 처치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의심스러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순천향 병원에서 사망자 말고 환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무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망자를 계속 보낸 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치하기 위해서 조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도로가에 그러니까 비닐로 덮여 있는 시신들이 계속 이렇게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빨리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용산 경찰서장이 이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향대 병원 관계자가 최근에 특수본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한 말이래요. 시신이 12구까지 왔을 때 시신은 그만 보내고 환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천향 병으로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갔죠?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참사 직후에 평소 5배 규모인 의료진 60명, 5배 규모라고 하면은 보통 12명 정도가 평소에 있었는데 6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신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 시체 안치소에 어떻게 정리를 못 하니까 복도에다가 그냥 다 널브러 놨던 그런 사진도 나왔었잖아요. 제가 진짜 당일날 그 사진 돌았을 때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공유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진이 지금에 와서 약간 공유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영안실 앞에 복도에 쫙 늘어져 있는 그 시신들이 그 당일의 순천향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정말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쳤던 사람보다 사망자를 빨리 빼기 위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더 황당한 게 순천향대 병원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잖아요. 네.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80명. 그 가운데 딱 4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76명이 시신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100명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순천향 병원 한 곳만 76명의 시신이 이렇게 이송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걸쳐서 한 46곳에 이렇게 분산됐지 않습니까? 시신들이. 그래서 그 시신들을
그 유가족들이 가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순천향병원 한 곳에만 76구에 시신이 있었다고 치면 합동 분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시신을 다시 분산시킵니까? 그때도 나왔던 의혹이지만 그때 당시에 원효 체육관에 다 모이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을 분산시켜서 시신을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가족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현장에서 46곳의 그 장례식장으로 그냥 바로 다 간 줄 알았어요. 시신들을 다 옮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그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한 두세 곳에 큰 병원에다가 시신들을 일단 다 몰아놓은 다음에 그 시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시신들을 옮기고 그 옮겨져 있는 그곳에 유가족들이 알아서 찾아가도록 맞아요. 내버려두고 유가족들이 그 46곳에서 다시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난 응급 체계 매뉴얼이 있대요. 응급실로 보낼 때는 긴급 환자가 먼저, 다음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사망자 순서가 있답니다. 사망자는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살리지를 못하니까 80명 중에 76명, 76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와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한 씨, 배우 고 이지한 씨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볼수록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류품을 두고 있는 원효 그 체육관, 원래는 거기에 시신을 다 모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류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바뀐 이유가 다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사망자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용산 지휘센터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순천향 병원에서 사망 추정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심폐소생이 시급한 환자만 이송을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용산 지휘센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용산 소방서장이 사망자를 태우고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라. 사망자를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용산 소방서장 이야기는 가장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이 용산 소방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태원에 영정과 위패가 놓인 시민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위패도 영정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날마다 가는 쇼를 했죠. 근데 그게 2차 가해였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민 아빠가 한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의 이름과 영정 위패를 안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 명 중에 한 명 돼버리는 거 부모들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게 지금 이태원에 영정 위패에 놓인 시민 분향소가 차려지는데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근처에서 14일 오후 3시부터 운영된답니다. 여러분 가세요. 가셔서 진심으로 사진도 보고 이름도 보고 보시면서 분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희생자 중에 지금 이제 영정과 이름을 공개하는 거에 동의한 90여 명의 영정과 그러니까 위패가 차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그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아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90여 명이겠지만은 이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는 60여 명의 그 희생자 유가족들도 아마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은 진짜 슬픈 것만큼 두려울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유가족 협의회에 참여하는 게 그러니까 죽은 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살아남은 우리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가?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나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가족들도 용기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녹사평역 근처가요. 윤석열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사실 정말 장소 잘 잡았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이태원역 근처에서 사고 지점이 있었고 걸어서 다 이동이 가능한 거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녹사평역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추모 장소, 저기가 광장이 있는 곳이라서 저 추모 장소를 만들 수가 있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라인이 있는 곳이 위에도 도로이기 때문에 저 도로를 통해서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매일 윤석열이 출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저 추모에 진짜 위패와 사진이 있는 저 추모 장소에 갈 수 있을지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윤석열이 유족 동의 없이 영정도 입회도 없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서 2차 가해됐다는 말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을 숨겨야 될 정도로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민영배 의원이 지금 12월 16일 날이 49제라면서요. 예. 그 16일 날 국회에서 뭐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큰 반향은 사실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려요. 국가 차원에서 영정도 입회도 사진도 없는 같은 말이네. 그 분향소 차렸던 거 말고 국회가 정식적으로 49제에 국회 차원에서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민영배 의원 생각인데요. 자, 공감하시는 분들은 뭐 그 의견 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근데 사람도 아닌 것들이요. 좀 전에 지금 그 녹사평역 그 분향소 차려진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걸린 현수막만 한번 볼게요. 이것들은 내가 봤을 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분향소 차려진 곳에 지금 저 현수막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그 뭐 보수단체가 진짜 윤석열을 응원하는 사람인지 윤석열을 엿먹이는 사람들인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그 유가족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가족 100%가 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쳐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도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처신하는 걸 보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그 당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태도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건가? 저 올리신 분이 권우성 오마이뉴스 대표 사진 기자세요. 이분이 직접 가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을 가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실 가는 길에도 올려져 있고 거기에는 이재명에 대한 욕설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관할 구역인 용산구청에서 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떼지 않고 봐주는 건 용산구청도 한패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분향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또 여기에 참배를 하는 시민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름을 공개하는 것조차 2차 가해라고 했던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저 사람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집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를 해. 네. 엄연히 존재를 한다고.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신네 가족이 똑같이 당하는 상황이 오면 저런 소리 못 한다고요. 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짐승 짓을 합니까? 윤석열 지키는 문제예요. 윤석열이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자 파면시키고 진상규명하면 됩니다. 아이씨. 지금 국민의힘한테 민주당이 국조 복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국정조사 지금 그 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고 우리는 국정조사 안 해야 하고 땡깡 피우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이상민과 윤석열을 지키는 게 국정조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놈들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국힘이 거부해도
국조 일정이 지금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국정조사는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에요. 본회의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동의한 상태에서 그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데 그걸 왜 중단시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있잖아요. 국회를 통과시켰든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든 그냥 파기해버린 게 일상이야. 그거 우리가 최근에 몇 건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빠지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증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를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모든 뭐 법무부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조사의 한계죠. 그러니까 수사는 강제로 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조사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국정조사 자체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자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나 뭐 천공이나 지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국민 앞에 세워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존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천공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러니까 매일 분양하라고 했냐고. 그러면은 왜 매일 분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냐고.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행정안전부 관료들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질문하는 것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조위원을 사퇴하겠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됐으니 마치 이상민이 대통령이라 되는 것처럼 대선 불복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여긴 지금 아마 조수진이 빠져 있는 거고요. 저 가운데 있는 게 간사 이만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자들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 핑계로 국조위원을 사퇴해버린 사건. 이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만희, 김영동, 박성민, 박경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유가족과 생존자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 그럼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의 최고의 전문가는 유가족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모르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상민이가 행안부 장관으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국정조사 자료를 아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그거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 이런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는 왜 국정조사를 결정한 겁니까? 수사 중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국정조사는 형법상 수사로 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정무적이고 행정적인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지금 우리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더 골 때리는 게요. 윤석열이 정권 잡아서 대통령실 등을 개편을 했잖아요. 그 조직도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기밀이라고. 뭐 대통령실 조직도, 국가안보실 조직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기관들은 뭐 쿠데타 준비하고 있대요? 왜? 그래서 그게 왜 비밀입니까, 그게? 이게 테러 조직도 아닌데 이걸 숨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정조사 못해라고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걸 거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상민이 물러나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을 안 해. 국정조사 하지 말라는 거죠. 윤석열은 이래서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을 향해서 힘내라고 말하는 저 악마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뜻이 뜨고요. 국정조사 방해는 그냥 윤석열의 뜻이에요. 윤석열이 그 분위기 풍기고 직접 하다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정조사 방해하세요.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뜻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대상 기관 중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또 빼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이제 와서 대통령실을 또 빼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윤석열이가 이 참사가 나고 나서
이게 이제 마약 수사랑도 연관이 있다는 거고 참사가 나고 나서 새벽에 대통령실에 나왔었다며 그래놓고 막상 아침에 현장에 가서는 압사? 뇌진탕도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저런 걸로 비교를 해보니까 윤석열은 현장에 아니 대통령실에 그날 밤에 안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의혹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상민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민의 행적과 윤석열의 행적이 알려질까봐 윤석열이 막고 있다고 직접적인 이유를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행적까지도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필연적으로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나타났으면 기자들한테 얼굴 내밀었을 텐데 나왔다는 말만 했고 윤석열이 어떤 부처에다가 지시를 했다는지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디에다 지시했다는 게 없어요. 주무부처 장관은 그 당시 그 시간대 뭘 했는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네. 이게 밝혀진 게 싫은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밤새 근무해 비 많이 왔을 때 그 밤새 근무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사진 정말 많이 찍어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태도라면 이번에 그 12구 참사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밤새도록 뭔가 보고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었겠죠. 자랑해야지. 예, 자랑해야지. 근데 사진 한 장 안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진짜 아우 역겨운 정권.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까요? 뭐 다 읽기도 싫은데 국정조사 저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미 11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일 지났다고요. 2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기간도 역대로 짧잖아요, 지금. 45일로 잡았죠. 응. 예. 보통 한 90일 정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7일까지. 저거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예. 드러난 게 없다. 쟤네 그런 거 있잖아. 국정조사를 방해해놓고 나서 드러난 게 없다라고 연장을 거부해. 권성동이가 그랬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해난 사고가 줄었냐. 해난 사고를 줄이려고 뭔가 법적 조치를 하거나 뭔가 하면 계속 기업들을 핑계로 해갖고 반대해가지고 해난 사고가 똑같이 나. 그 구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이 진짜 무식한 소리 한 거죠. 해난 사고가 줄었냐 물어보면 당연히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월호 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냐면 그런 식으로 배가 충돌하거나 전복되는 사고는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무조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가 전복되더라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도 몇 번 그 전복되는 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생길 수 있죠. 사고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월호에서 문제를 삼은 거지. 그렇죠.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느냐를 똑같이 반복해서 묻고 예.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참. 국민의힘은요, 여야 간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지켜라. 그러면 그 민영배 의원이 그 탈당하게 된 것도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하는 바람에 예.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합의 파기하는 바람에 결국 안건 조정위에 숫자가 부족해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천벌받는다 진짜.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을 압박을 해야죠. 이거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국민한테 의혹을 해소해야 윤석열 정권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